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 D-1 그러니까 대선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8일 새벽 지른책입니다. 대선 본투표 이틀을 남기고 여당 대표 송영길이 대낮에 피습을 당했습니다. 그는 7일 오전 서대문구 신촌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다가 정체불명의 70세 남성 표모라는 자가 휘두른 망치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범인 표모는 표사카TV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좌파 유튜버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시대적 사명이다. 이런 좌파 이념에 물든 영상을 340회가량 유튜브망에 올린 자로 알려졌습니다. 표모는 가해 당시에 한 손에는 망치, 다른 한 손에는 유튜브 촬영용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조선일보는 송영길이 시민들 사이를 지나 선거운동원으로 향하는 도중에 뒤를 쫓아간 표모가 검은색 봉지로 감싼 망치로 송 대표의 머리를 뒤에서 서너 차례 가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표모는 그 즉시 현장에서 민주당원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인근 경찰서로 연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선대위는 오후 1시 15분경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송 대표가 유세 중 습격을 당했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표모는 유튜브에서 송영길에 대해 한미훈련을 다시 시작했다. 이 보궐선거 공천을 하지 않았다. 이런 비난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는 주로 종전선언과 남북통일을 주장하는 영상들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작년 8월 6일부터는 임금을 반역한 송영길, 또 이 송영길 반민족자 사퇴하라, 이런 등의 제목으로 이 송영길을 비난하는 영상도 다소 올렸습니다. 예컨대 2월 27일에 올린 2.27 민주당사 송영길 회의라는 영상에는 표모는 우리 젊은이들 남의 나라 총알바지로 주는 이 노예로 주는 한미훈련을 또다시 시작한 것이 이 민주당 대표 송영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종로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송영길 피습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진상도 파악하지 않고 우파가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라는 의미의 백색 테러로 단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승준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100주 떠나자 여당 대표에게 백색 테러라니 어두운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는 정오의 선동을 무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김승주가 말하는 것은 표모가 윤석열 후보 측의 사주를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신동근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100주 떠나제 그것도 여러 사람이 운집에 있는 공개 장소에서 왜 어떻게 이런 백색 테러가 일어났는지 빠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기동민도 페이스북에 이 송영길 대표 백색 테러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 의원들이 도대체 백색 테러란 말을 알긴 하는 걸까요? 막 칼럼니스트라는 황교익의 글도 국민의힘의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유세장에서 여러 차례 폭력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경고 메시지를 내보내지 않은 탓이 크다. 어쨌든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은 지금 판세를 뒤집기 위해 결사직입니다. 선거 막판 온갖 마타우들이 떠돌다고 할까요?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뉴스타파는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녹음한 김만배와의 대화 녹음을 마치 특종인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 녹음은 작년 9월에 한 것인데 이 윤석열이 10년 전 박영수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를 봐줬다는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사전투표 열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정치판은 지금 높아진 사전투표율을 두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래도 저는 선거판의 불문율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미 그 불문율을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는 서울에서 이긴 자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서울에서의 우위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둘째,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긴 자가 이긴다. 이 마지막 여론조사는 23개 중에 22개가 윤석열이 이기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아주 경제가 어려해서 윈지코리아라는 여론조사소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근데 윈지코리아는 이재명을 지지하는 박모라는 자가 운영하는 회사죠. 여기서도 0.2%포인트 차이가 났을 뿐입니다.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3자 대결을 조사한 6개 여론조사도 모두 윤석열의 우위입니다. 그러니 불문율대로라면 이 승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이번 선거의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하는 메인스트림을 거역할 인물과 사건이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권 교체는 지금 시대 정신이 되어 있습니다. 대중의 정권 교체 열망은 50%를 훨씬 넘어 53, 4%를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등 본인 리스크가 워낙 많은 이재명은 이 벽을 넘지 못하자 정치 교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 교체라는 말은 실체가 없는 말인데다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공감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김동연도 얘기를 했고 안철수도 정치 교체를 얘기했죠. 그래서 다시 꺼내든 게 통합정부론입니다. 정권 교체냐 통합정부냐. 이 통합정부라는 말은 그동안 군사정권, 보수정당 그리고 좌파정당을 오락가락하면서 정치기술자로 행세해온 노회한 김종인이 만들어내서 이재명에게 제안한 말입니다. 즉 얼마 전까지 윤석열 캠프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했던 이 자신이 쫓겨난 뒤에 이재명에게 갈 명분이 없자 이 통합정부론을 내세운 겁니다. 김종인은 통합정부론으로 이재명을 중심으로 안철수와 심상정 그리고 김동연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이재명은 결국 김동연을 끌어넣었지만 안철수와 심상정을 끌어들이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심야에 의원총회까지 하면서 안철수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안철수는 극적으로 윤석열과 연합했습니다. 물론 그 역시 통합정부론을 기초로 내세웠습니다. 이념과 상관없이 통합정부를 하겠다. 그러니 이재명, 김동연의 연대는 영향력이 미미한 통합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종인이 얻어들어 이재명, 안철수, 김종인이 통합정부라는 기체 아래 뭉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제 생각인데 엄청난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서울에서 역전하지 않으면 승부를 뒤집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는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무려 1632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중산층과 서민들의 분노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민심의 도도한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고 집값 폭등을 지켜보는 서민의 눈은 지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재인 권력을 옹호하는 진보 좌파들도 급속하게 뭉치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역병이 그냥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는 사회에서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것이 그걸 증명합니다. 일요일까지 사전투표율은 무려 36.9%. 이 투표율은 19대 대선 최종 투표율 77.2% 그리고 18대 최종 투표율 75.8%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19대 26.1%, 18대 26.7%, 그전 선거의 사전투표율에 비하면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남은 51.4%로 50%를 넘었습니다. 2위는 전북 48.6%, 3위는 광주 48.3%. 세 지역, 그러니까 호남은 유권자 절반이 사전투표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이 세종 44.1%, 경북 41%입니다. 반면 경기는 33.7%로 최저이며 서울은 37.2%로 평균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반면 보수의 아성인 PK는 이 41%인 경북을 빼고 평균치를 밑돌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부산은 34.2%, 대구는 33.9%, 울산은 35.3%, 경남은 35.9%입니다. 이 TK, PK에서 본투표일 얼마나 투표율이 오르는가에 따라 승부가 갈린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 좌파 진영이 이처럼 결집한 것에는 이번 대선을 문재인, 윤석열의 전쟁으로 만든 권력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솔직히 이재명은 친문이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정확히는 민주화 인맥의 직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인데다가 문재인 정권이 실세였던 운동권 출신도 아니니 그는 처음부터 친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이 정권 교체는 권력 쪽에 자신들도 적폐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심었습니다. 윤석열이 지난 2월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적폐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게 권력을 자극했습니다. 문재인은 불같이 화를 냈고 윤석열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물론 윤석열은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건 우리 문 대통령님과 저와 같은 입장이며 같은 생각이라는 걸 말함으로써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싸움은 확연하게 이 문재인과 윤석열의 싸움으로 됐습니다. 문재인이 앞장서 민주당을 지촉해서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씩 손실보상금을 뿌렸으며 이 오미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도 하루 확진자가 20만 명이 넘는데도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사실상 풀었습니다. 심지어 탈원전 정책마저 사실상 폐기하며 원전은 향후 60년간 주력 전원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고집하던 탈원전까지 포기하면서 문재인은 지금 이재명에게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자 신문이 일제히 폭발적 투표 열기를 보여준 사전투표를 헤드라인으로 다루는데 어제 신문 일면은 온통 사전투표 부실 문제를 다뤘습니다. 플라스틱 바구니를 투표함으로 쓰고 이미 기표한 투표 용지가 배부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21세기 대통령 선거의 소쿠리 투표. 동아일보는 사전투표 관리 엉망 한심한 선관위. 중앙일보는 바구니 투표함 선관위 발 최악 사전투표. 매일경제는 확진자 투표 구멍 대선 막판 뇌관으로 등입니다. 일부지만 21세기 대명천지의 이 선진국이 되었다는 대한민국에서 낯뜨거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투표용지의 비밀은 지켜지지 않아서 선거의 4대 원칙인 비밀선거, 직접선거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코로나 확진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였다고 하지만 기표 내용이 공개되고 그게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겼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투표지를 넣는 봉투에서 미리 이재명에게 기표된 투표 용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실 관리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불복 구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은 피난길에도 이렇게 투표를 하지 않는다고 비꼬았습니다. 중앙선관위는 6일 높은 참여 열기 등의 미흡함이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게 높은 열기 때문입니까? 어쨌든 봉인되지 않은 기표용지가 제3자에게 노출되도록 한 점은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입니다. 또 선거권자가 투표하며 직접 투표하지 못한 것은 그러니까 자기 봉투를 직접 넣지 못한 것은 직접 투표에 반하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투표구마다 선구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때문에 빚어진 실수라고 변명을 합니다. 확진 선거인들이 투표 내용을 따로 모으는 일이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오해와 불신을 낳은 것이 더욱 큰 문제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문제는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지만 선관위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는 답변을 내놓은 선관위의 인식 수준입니다. 왜 이재명에게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있느냐 하는 질문에 선관위의 답변은 무엇일까요? 이렇습니다. 관리인이 투표용지 석 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안 넣고 남은 것이다.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관리인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는 항의에 선관위의 답변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말이었습니다.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 대한민국 관리인들은 항상 정직하다는 얘기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의해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하며 느꼈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아. 공직선거법 지켜라고 한 국민 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느냐라는 항의에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아주 태연히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어쨌든 확진자 100만 명은 대강 잡아도 100만 명은 이 20대 대선 유권자 총수 4,419만 7,692명의 2.26%나 되는 숫자입니다. 양당 후보의 지지율이 2 내지 3%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상황이라면 확진자들의 투표용지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자, 다른 문제 짚겠습니다. 이 다급한 진보좌파 진영이 선거 직전에 폭로 진술로 나왔습니다. 6일 뉴스타파가 이 대장동 게이트 핵심 인물 김만배가 작년 9월 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사태 때 대장동 사업 관련자 조우영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말한 육성 파일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우영은 나중에 감옥에 갔죠.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는 대장동 의혹이 커지던 2021년 9월 15일 판교의 한 커피숍에서 과거 동료였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분도 뉴스타파에서 일한 분 아닙니까?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의 실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박영수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관련성 등도 등장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신학림은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한 뒤에 자연스레 대장동 얘기가 나왔다며 이후 김만배에게 추가적인 입장을 들어보려고 했으나 구속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혹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만배가 털어놓은 증언이 이 사건의 실체를 이해하는 데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공개를 결심했다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지금일까요? 이게 중요한 증언이라고 믿었다면 뉴스타파는 그 당시가 아니라도 훨씬 더 일찍 공개하고 검증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시 김만배의 녹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이 김만배를 찾아왔다. 조우영은 2009년 대장동 관련 부실 대출을 주선 10억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지만 기소를 면했다.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영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이었다. 조우영은 김만배더러 사건 해결을 부탁했고 김만배는 박영수를 소개해 줬다. 그래서 윤석열과 연결됐고 윤석열은 박모 검사를 시켜 몇 가지만 물어보고 그날 돌려보냈다. 이 조우영은 제가 알기로는 화천대유 아래에 있는 청화동인 6호죠. 그래서 또 그 돈을 종잣돈으로 해서 엄청난 수입을 챙겼죠. 윤석열 후보 쪽은 뉴스타파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신 뉴스타파 보도가 나온 뒤에 국민의힘 선대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양수 대변인의 말이 이렇습니다. 이는 명백히 허위이며 윤석열 후보는 김만배와 아무런 친분이 없다. 서결이 형이라고 부를 사이가 전혀 아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장동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된 후에 검찰 수사를 앞두고 김만배가 지인에게 내려놓은 변명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김만배의 일방적인 거짓말을 토대로 봐주기 수사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윤석열은 6일 경기도 유세에서 대장동 부패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저 사람들이 다 같이 부패한 사람 아니냐면서 이렇게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다 드러날 것이다. 성남 시민의 돈, 서민과 청년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누가 챙겨 먹었는지 다 드러난다. 솔직히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문제를 끌고 와서 대장동 몸통이라고 하는 민주당 주장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조 단위의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수사하면 당장 밝혀질 일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우겨본들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개가 없을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6일 밤 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육성 파일 공개가 있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일 새벽에 국내 주요 대형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 보도를 전하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들 게시물은 각 사이트에서 순식간에 압도적인 추천을 받아, 그 깜깜한 밤에 말입니다. 압도적인 추천을 받아 화면상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각 커뮤니티 이용자들이 새벽 시간에 이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추천이 가능한가라는 의심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월 2천만 명이 이용하는 MLB 파커, 사람들이 엠팍이라고 부르죠. 이 엠팍이 이날 추천수 폭증에 기계적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7일 오전 11시 엠팍 관리자는 확인 결과 윤석열 의혹 제기 게시물의 이미지 태그에 특정 게시물을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는 URL, 그러니까 인터넷 주소입니다. 이 URL이 삽입되어 있었다고 공지했습니다. 게시물에 함께 올라온 이미지 태그에 추천수를 조작하는 URL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평소 정치 관련 기사는 50대, 60대 연령층의 댓글 비중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유독 해당 의혹 관련 기사에만 40대의 비중이 1위를 차지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혹입니다. 뉴스타파 폭로기사 관련 뉴스는 주요 언론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포털에는 무려 4개가 주요 기사로 떴습니다. 그렇다고 민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민심은 이미 천심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